청취자님, 우리가 흔히 은행에 간다고 할 때 무의식적으로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뭐 아주 튼튼한 건물이라던가 그런 거 있죠. 맞아요. 그 화강암으로 지어진 되게 단단한 건물, 그리고 유니폼을 깔끔하게 입은 친절한 창구 직원분들, 또 그 안쪽에 있는 절대 안 뚫릴 것 같은 거대한 철제 금고. 네네,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런 게 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하니까 우리가 일종의 시각적인 안도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아, 내 자산이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구나 하고요. 그렇죠. 수백 년 동안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 그 물리적인 통제, 그러니까 가시성을 바탕으로 대중의 신뢰를 쌓아온 게 사실이니까요. 눈에 보여야 믿을 수 있다는 아주 원초적인 심리입니다. 그런데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마주할 현대 금융의 세계로 발을 딱 들이는 순간 그 튼튼했던 건물과 금고는 안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아, 완전히 형태가 없어지는 거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수천만 개의 코드,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그 물리적 공간을 완벽하게 대체하고 있거든요. 상황이 아주 복잡하고 솔직히 말하면 조금 흐릿해졌습니다. 비유하자면요. 바닥이 훤히 보이던 맑은 시냇물에서 그 진단하기 어려운 아주 탁하고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온 셈입니다. 탁하고 깊은 바다요? 네. 전체 금융 시스템의 규모나 효율성은 과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졌는데 정작 그 이면에서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돼서 내 대출이자가 결정되는지 인간의 눈으로는 직관적으로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졌거든요. 바로 그 탁하고 깊은 바닷속을 투명하게 꿰뚫어 보는 것이 오늘 저희의 미션입니다. 청취자님, 오늘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앞에는 이 변화의 실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묵직한 자료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2026년 3월 23일자로 발행된 금융 AI와 AX, 그리고 보안 동향 데일리 리포트입니다. 네, 국내외 70여 건의 언론 보도랑 심층 분석 자료를 촘촘하게 엮어낸 문건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기술 동향을 나열한 뉴스 모음집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글로벌 금융계 최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 그러니까 자본이랑 기술이 충돌하면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전장지도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전장지도. 와, 표현이 아주 딱 맞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청취자님이 반드시 아셔야 할 핵심적인 인사이트만 쫙 추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네, 좋습니다. 가장 먼저 은행 문을 열었을 때 우리를 맞이하는 존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은행 앱에 있는 AI는 그냥 안내원이었잖아요. 네,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답변을 내놓는 그 단순한 챗봇 형태였죠. 맞아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번호표 뽑아주는 친절한 안내원, 인간 직원의 업무를 아주 조금 덜어주는 보조도구였단 말이죠. 그렇죠. 과거의 자연어 처리 수준에서는 딱 그 정도가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리포트 첫 번째 섹션을 읽으면서 정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안내원들이 이제는 아예 지점 장치를 꿰차고 앉아서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더라고요. 아하, 맞습니다. 아주 상점벽해죠.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카카오뱅크 사례거든요. 기존의 고객 예금이랑 적금을 관리하던 핵심 부서가 수신팀인데 이 수신팀을 아예 AI 그룹으로 전면 전환을 해버렸다고 나옵니다. 네, 은행의 심장부를 아예 AI 조직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요?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은행의 수익 구조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보통 은행이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고 그 예대 마진으로 수익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은행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이니까요. 과거의 수신킴은 단순히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역할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뱅크는 이 예금 데이터를 AI로 실시간 분석을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내어주는 선순환 구조의 엔진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아, 단순히 돈이 쌓여있는 금고가 아니라 네, 데이터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대한 분석센터로 조직의 성격을 완전히 탈바꿈시킨 거죠. 와, 대출 심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토스뱅크 사례도 아주 흥미로웠어요. 머신러닝, 그러니까 기계학습 AI 모델을 막 돌려서 소상공인들, 이른바 SOH 소의 대출의 신용이나 사업성을 자기가 직접 평가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춤형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거죠. 과거에는 대출 심사덕이 막 서류 뭉치 넘기면서 심사했던 것 같은데 AI가 심사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기존의 인간 중심 대출 심사는 주로 과거의 기록을 봅니다. 신용 점수나 고정자산 위주로 평가를 하죠. 아, 옛날에 돈 달갚았나, 담보는 있나 이런 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현금 흐름은 좋은데 당장 내세울 담보가 없는 소상공인들은 대출 문턱을 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 억울한 사장님들이 많았겠네요. 네, 그런데 토스뱅크가 도입한 머신러닝 AI 모델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AI는 과거의 정적인 점수만 보는 게 아니고요. 해당 사업장의 일일 매출 패턴, 배달 플랫폼의 주문 데이터, 심지어 그 상권의 유동인구 변화 같은 엄청난 양의 동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합니다. 잠깐만요. 배달앱 주문량이나 거리에 사람 얼마나 지나다니는지까지 다 본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돈을 잘 갚았느냐가 아니라 내일 이 사업장이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이 미래의 사업성을 AI가 아주 입체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내 사업 계획서나 장부의 잠재력을 사람 지점장보다 AI 지점장이 훨씬 더 정확하게 꿰뚫어 본다는 거네요. 대단합니다. 이런 인공지능 전환, 즉 AX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것 같아요. 네,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생존 기조가 된 거죠. 리포트 보니까 NH농협도 농협 AX라는 걸 구축해서 현장 데이터랑 금융 서비스를 결합했더라고요. 지식 검색, 문서 요약 등등 아예 사내 업무 전반을 뜯어고치고 있고요. 맞습니다. 기업 금융 쪽도 예외가 아닙니다. 웹캐시 같은 핀테크 기업 사례를 보시면요. 아, 네네, 웹캐시요. 그 B2B, 즉 기업 금융 환경에 AI 에이전트를 아예 투입해서 기업 대출이나 현금 흐름 관리를 통째로 자동화해 버렸습니다. 기업 단위 자금 관리까지 AI가 주도권을 쥔 거군요. 게다가 자산 증식의 영역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은행이랑 우리자산운용 사례 보셨죠? 네, 아주 파격적인 발표였죠. 퇴직연금 시장에서 그 AI 기반 로보 어드바이저를 전면에 내세웠잖아요. 운용자산, 그러니까 AUM을 10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거대한 목표를 세웠던데 네, 이게 대출, 수신, 자산 관리 등등 은행의 주요 수익원 중에서 AI가 직접 창출하는 비중이 조만간 30%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과장이 아닌 셈입니다. 수익의 30%를 AI가 혼자 벌어온다면 와, 이건 보조 도구가 아니라 그냥 은행을 끌고 가는 메인 엔진이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딱 생깁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대형 시중은행이나 거대한 빅테크 기업들은 돈이 많잖아요. 막대한 자본으로 우수한 개발자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서 이런 초거대 AI 모델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들은 인프라가 충분하니까요. 그런데 자본력이나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규모의 지방은행들은 어떻게 됩니까? 총알이 없는데 똑같은 전쟁터에서 싸워야 하는 거잖아요. 아주 정확하고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사실 그 양극화가 현재 금융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거든요. 역시 그렇군요.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혼자 구축할 수 없는 중소은행들에게는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도태되거나 아니면 외부의 힘을 적극적으로 빌리거나. 외부의 힘이요? 네, 그래서 리포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바로 베스핀 글로벌 같은 MSP입니다. 즉,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제공 기업들의 역할이죠. MSP요? 클라우드를 관리해준다는 게 은행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 건가요? 아주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요. 중소은행이 직접 거대한 발전소를 지을 돈은 없잖아요. 네네, 돈이 없죠. 그러니까 외부의 거대한 클라우드 발전소에서 전기를 쭉 끌어와서 쓰는 겁니다. 이때 MSP는 우리 은행의 규모나 시스템에 딱 맞게 전압도 조절해주고 전력망을 깔아주는 맞춤형 설계자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아하, 전기를 땡겨오고 배선을 깔아주는 역할. 맞습니다. 중소은행들은 이런 외부 MSP의 역량을 활용해서라도 어떻게든 AI 기술을 도입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대형은행들과의 효율성 경쟁에서 최소한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거대한 AI 발전소를 지을 수 없다면 외부 전문가를 고용해서라도 전기를 땡겨 써야 생존할 수 있다. 아주 냉혹한 법칙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논의의 방향을 조금 틀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은행들이 이렇게 AI를 통해서 막대한 자본을 불리고 있고요. 고객의 가장 내밀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효율적으로 자동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대해진 디지털 금고를 보면서 가장 입맛을 다시는 존재는 누굴까요? 당연히 그 금고를 털고 싶어하는 포식자들, 바로 해커들이겠죠. 네, 맞습니다. 빛이 강해질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니까요.
리포트의 보안 섹션을 읽다 보니까 정말 등골이 다 서늘해지더라고요. 보안 사고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죠. 최근 대부업체인 리드코프 그리고 NR캐피탈 자회사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 보셨죠? 이게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네, 정말 심각한 유출이었어요. 단순히 무슨 아이디나 비밀번호 정도가 털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고객 39명의 이름, 주소는 기본이고 직장, 연봉까지 그야말로 개인의 삶을 통째로 재구성할 수 있는 엄청나게 민감한 신용정보가 다크웹에 그대로 유출됐습니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방어 체계가 취약한 제2금융권이나 핀테크 업계에 사이버 보안 실태가 아주 적나라하게 노출된 사건이었죠.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거보다 훨씬 더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게 있나요? 네, 바로 해커들의 공격 방법론 자체가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롯데카드나 최근 온라인 결제 시스템들을 겨냥한 공격 사례를 분석한 내용이 리포트에 나오는데요. 네네, 봤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을 정말 경악하게 만든 대목이 있어요. 해커들이 더 이상 인간의 손으로 일일이 악성 코드를 씹는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스스로 AI를 무기화해서 침투한 시스템의 로그 파일을 변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로그 파일을 변조한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기록 자체를 조작한다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무서운 건가요? 기존 해킹이랑 뭐가 다른 거죠? 전통적인 해킹은 아무리 은밀하게 침투를 해도 결국 시스템 어딘가에 접속 기록이나 데이터가 이동한 비정상적인 발자국을 남기기 마련이거든요. 네, 흔적이 남겠죠. 은행의 방어 시스템, 우리가 보통 SIM이라고 부르는 이 시스템은 바로 이 비정상적인 패턴을 탐지해서 사이렌을 울립니다. 그런데 해커가 AI를 쓰게 되면은요. AI를 쓰면요. 이 해커의 AI가 실시간으로 은행 방어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분석합니다. 그런 다음 해커의 침입 흔적을 마치 아주 정상적인 고객이 일반 거래를 하는 것처럼 로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변조해버립니다. 세상에. 네, 방어 시스템의 눈을 완벽하게 가려버리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침입자가 단순히 잡을새만 딱 따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 동선을 실시간으로 지우면서 경비실 CCTV 화면을 정상인 것처럼 인공지능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완전 블록버스터 영화 아닙니까? 네,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만약에 CCTV가 조작되었다면 은행 외곽에 아무리 높은 성벽을 쌓고 튼튼한 방화벽을 쳐두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미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네, 이미 성벽 안에 들어와서 아주 정상적인 직원이나 선량한 고객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걸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보면 그래서 리포트에서 이런 AI 해킹에 대항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 패러다임으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제로 트러스트. 단어 뜻 그대로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시스템 접속할 때 처음에 한번 아이디랑 비밀번호 딱 확인하면 우리 직원이구나 하고 금고안의 방들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다니게 내버려뒀어요. 네, 출입증 한 번 찍으면 끝이죠, 보통. 하지만 제로 트러스트 환경에서는 그 개념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정문에서 신분을 확인했더라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때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심지어 금고 문 손잡이에 손을 댈 때마다 너 진짜 아까 걔 맞아? 지금 이 데이터에 접근해야 하는 시간대가 맞아? 하고 수만 번씩 끊임없이 검증을 하는 겁니다. 와, 가장 좀 보태서 숨 쉴 때마다 신분증을 다시 검사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0.001초 단위로 쏟아지는 방대한 검증 작업을 인간 보안 요원이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불가능하죠, 사람 눈으로는. 그래서 방어자 측에서도 AI 기반의 위협 탐지나 자동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사이버 보안은 해커의 창과 은행의 방패가 싸우는 수준이 아니고요. 해커의 침투 AI와 은행의 검증 AI가 인간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속도로 맞붙는 일종의 군비 경쟁 상태가 된 겁니다. 기술 대 기술의 숨막히는 전쟁이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리포트 방어 대책들을 쭉 읽다 보니까 아주 이질적인 항목이 하나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항목이죠? 저는 첨단 AI 보안 기술 이야기만 잔뜩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아주 아날로그적인 사람을 향한 방어책이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 부분 중요하죠. 그 BNK 경남은행이 경찰이나 금감원하고 손을 잡고 보이스피싱을 실시간으로 사전 차단하는 공조체계를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무슨 시니어 서포터즈, 청년 브릿지 같은 사람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막 강조되던데
AI끼리 싸우는 시대에 왜 갑자기 사람 교육이 중요한 겁니까? 기술이 아무리 정점을 찍어도요, 결국 이 모든 금융 시스템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자 가장 취약한 고리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 사람이 제일 약하다. 네. 방금 제로 트러스트 이야기 나눴지만 만약에 권한을 제대로 가진 진짜 직원이 딥페이크 음성에 속아 넘어가서 스스로 권한을 넘겨줘 버리면 어떡할까요? 혹은 고객이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자기 스마트폰에 원격 제어 앱을 직접 깔아버리면요. 아, 정상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안에서 제 손으로 문을 열어줘 버리는 거네요? 그러면 아무리 똑똑한 제로 트러스트 AI라도 막을 명분이 없겠습니다. 정확합니다. 해커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제 뚫기 어려운 겹겹의 AI 방화벽을 억지로 공격하기보다 뚫기 쉬운 인간의 심리를 공격하는 이른바 사회공학적 기법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인력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 그리고 경찰이나 금융당국 간의 유기적인 공조가 최전선의 첨단 방어책만큼이나 중요한 핵심 과제로 격상된 겁니다. 이해가 확 가네요. 결국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니까 사람 마음을 지키는 게 먼저군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AI가 은행의 핵심 권력이 되는 과정, 그리고 해커들과 벌이는 치열한 AI 전쟁을 살펴봤습니다. 네. 기술 발전이랑 범죄 진화가 이렇게 맹렬하게 충돌하고 있다면 국가나 규제 당국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통제하고 새로운 판을 짜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지금 규제 당국은 정말 거대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고차원 방정식이죠. 딜레마요? 리포트를 보면 한편에서는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AI 기본법이라든가 AI 거버넌스를 강력하게 구축해야 한다. 그래서 시스템의 투명성을 통제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아주 큽니다. 네, 통제는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엄격한 규제가 혁신의 싹을 짓밟고 한국 금융을 글로벌 스탠다드랑 동떨어지게 만든다는 비판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비판 심화 현상이죠. 리포트는 어느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이 두 가지 상충하는 압력이 지금 팽팽하게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고 그렇다고 엑셀만 밟자니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규제 샌드박스 아닙니까?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모래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것처럼요. 토스뱅크나 카카오뱅크가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을 받아서 현행 규제를 잠시 우회해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들을 실증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아주 훌륭한 접근법이고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 샌드박스랑 실증 실험의 연장선에서 국가 차원의 가장 거대한 실험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국가 차원의 실험이요? 바로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 2단계입니다. 아, 프로젝트 한강? 이 실험은 단순히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원화, 즉 CBDC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아예 AI 기반 에이전트 결제를 연계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디지털 화폐 위에다가 AI 기술, 그리고 토큰화된 증권까지 하나로 다 묶어보겠다는 거죠. 국가 금융 인프라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재설계하려는 강력한 움직임입니다. 토큰화. 제가 오늘 꼭 짚어보고 싶었던 개념이 바로 그겁니다. 리포트의 마지막 섹션인 토큰화 주류화 대목을 보면서 제가 정말 생각이 많아졌거든요. 네, 정말 중요한 트렌드죠. 이게 개념이 너무 방대해서 제가 청취자님들을 위해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 모든 게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네, 한번 들어보죠. 토큰화라는 게 결국 우리가 평소에는 쉽게 사고팔 수 없었던 거대한 부동산이나 아주 복잡한 기업용 재보험 계약 같은 무거운 자산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걸 마치 아주 작은 피지컬 레고 블럭으로 수만 개, 수십만 개씩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스마트폰 앱으로 사고팔 수 있게 만든다는 뜻 맞습니까? 아주 정확하십니다. 무겁고 비유동적인 거대 자산에 아주 잘게 쪼갤 수 있는 유동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정말 완벽한 레고 비유네요. 아, 다행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흐름이 이미 단순한 실험 단계를 넘어서서 글로벌 주류 편입을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리포트에 담긴 구체적인 팩트들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팩트가 중요하죠. 먼저 유럽중앙은행 ECB를 보면요. 아피아 로드맵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채권이나 증권,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의 토큰화를 유럽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아주 거대한 청사진을 밀어붙이고 했죠. 유럽 전역으로요. 네, 미국 역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SEC, 즉 증권거래위원회나 CFTC 같은 강력한 규제 당국들이 암호자산을 도대체 어느 선까지 증권으로 볼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속속 내놓고 있어요. 이 레고 블록들을 거래할 명확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규칙이 생기고 있군요. 심지어
옥스브리즈리 같은 회사는요, 전통적으로 거대 기관들의 전유물이었던 재보험 계약을 토큰화해서 대중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이 무려 연 42%에 달합니다. 연 42%요? 와, 재보험 계약의 일부를 일반 투자자가 진짜 레고 블록 하나 사듯이 서서 그런 엄청난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다니, 이게 진정한 금융의 민주화인지 아니면 대혼돈의 시작인지 어질어질하네요. 하하, 양면성이 다 있죠. 그런데 잠깐만요. 전 세계의 거대한 건물이나 채권, 보험 계약들이 수억 개의 디지털 레고 블록으로 쪼개져서 실시간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거래된다면요. 네. 인간 펀드 매니저가 엑셀창 띄워놓고 이 엄청난 양의 블록들을 분석해서 포트폴리오를 짠다는 게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인지 능력을 완전히 벗어난 영역이죠.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첫 섹션에서 다뤘던 AI 은행원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아하, 여기서 딱 연결이 되네요. 네, 수억 개의 토큰화된 자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규제 당국의 그 복잡한 가이드라인을 0.1초 만에 해석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고객에게 가장 최적화된 포트폴리오성을 쌓아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결국 AI뿐입니다. 야, 소름이 돋네요. 네, 전통적인 은행의 경계랑 암호화폐 같은 디지털 자산의 경계가 완전히 붕괴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AI가 관리하는 토큰화 자산,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미래 금융의 압도적인 표준이 될 거고요. 보고서 시나리오다로라면 머지않아 은행이나 보험사 전체 자산 중에서 이런 토큰화 자산 비중이 5에서 10%를 훌쩍 차지하는 시대가 열릴 겁니다. 와, 모든 퍼즐이 정말 하나로 완벽하게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자,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꽤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를 짚어드렸죠. 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머신러닝 대출 심사부터 시작해서 제로 트러스트 보안 체계, 갈라파고스 규제 논란, 그리고 방금 나눈 디지털 레고 블록 같은 토큰화 자산까지. 혹시 쏟아지는 기술 용어들 때문에 잠시 아득하게 느껴지셨나요?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요. 이 이야기들은 결코 무슨 실리콘밸리나 여의도 연구소 안에서만 맴도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당장 내일의 우리 삶을 직접적으로 규정할 아주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변화들이죠. 그러니까요. 당장 내일 아침 청취자님이 상점이나 사무실을 열기 위해서 은행 앱에 딱 접속했을 때 화면에 뜨는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건 더 이상 인간 심사역이 아닙니다. 청취자님의 배달앱 매출 데이터를 밤새 분석한 토스나 카카오의 AI 모델일 거고요. 네, 매일 겪는 일상이 되는 거죠. 또 청취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다크웹에서 돌아다니지 않게 막아주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커의 조작된 로그 파일을 간파해내며 피 튀기게 싸우고 있는 은행의 위협 탐지 AI일 겁니다. 네, 방어의 최전선이죠. 그리고 훗날 청취자님의 퇴직연금이 투자될 곳은 지구 반대편의 거대한 랜드마크 건물을 잘게 쪼갠 토큰화된 레고 블록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분석한 리포트가 명확하게 말해주는 현재 진행형의 현실입니다. 네, 완벽한 요약이네요. 자, 그럼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청취자님들께 그리고 이 시장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도발적인 화두를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 화두요. 좋습니다. 앞서 우리 자산 운용이 AI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100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했잖아요. 전 세계 수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지금 앞다투어 이 AI 주도의 자산 배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AI가 수억 개의 토큰화된 레고 블록을 인간 대신 정교하게 조립해주는 시대가 온 거죠. 네. 뭐 비용도 아끼고 수익률도 극대화하는 효율성의 극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만 다르게 상상해 보십시오. 머지않은 미래에 전 세계 주요 금융기관과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거의 엇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가진 초거대 AI 모델들을 도입하게 될 겁니다. 네, 기술 상향 평준화가 되겠죠. 그리고 미국 SEC 같은 규제기관에 완전히 똑같은 가이드라인을 다 같이 학습해서 로보 어드바이저를 돌리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 비슷한 똑똑이들이 되는 건가요? 만약 시장에 아주 미세한 위기 신호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동일한 로직으로 학습된 이 수천 수만 개의 AI들이 단 0.001초의 오차도 없이 동시에 완전히 똑같은 자산을 내다 파는 투매, 즉 셋오프를 결정한다면 말입니다. 와, 잠깐만요. 인간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막 던지는 패닉 셀링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파괴력이겠는데요.
수만 대의 기계가 0.1초 만에 동시에 매도 버튼을 누르는 거잖아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감정적 쏠림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압도적인 속도와 규모로 시장의 유동성이 순식간에 말라붙고 붕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인간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이 거대한 알고리즘의 군집 행동의 비전을 섬뜩한 플래시 크래시를 감당할 완충장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AI가 물리적 금고를 대체하고 은행장이 된 시대에 우리가 새롭게 직면해야 할 가장 무겁고 시급한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오프닝에서 제가 아주 견고하고 튼튼했던 화강암 건물과 철제 금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하셨죠. 그런데 오늘 전문가님과 이 탁하고 깊은 바닷속을 쭉 탐험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마주한 이 알고리즘의 금고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한층 더 위협적이고 동시에 눈부시게 매력적인 무언가로 변해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으로 양가적인 감정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 바닷속에서 과연 어떤 거대한 괴물이 튀어나올지 아니면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황금빛 신대륙이 발견될지 우리는 계속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주시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경계를 늦추면 안 되죠. 오늘의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님,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마시고요. 언제나처럼 계속해서 질문하고 의심하며 현상의 이면을 깊이 탐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